강원도 산간 도로의 외딴 교차로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쏟아지는 폭우를 비추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며 만들어내는 소음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웅장하면서도 스산한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 차가운 빗속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자는 형광 우비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눈동자로 텅 빈 도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수였고 한때는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미친 개라고 불리며 범죄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형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신분은 지방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에 불과했고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흉악범이 아니라 가끔 지나가는 화물트럭뿐인 한적한 도로였다. 지수는 손에 든 경광봉을 무의미하게 허공에 휘두르며 헬멧 아래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개월 전의 그날은 그녀의 뇌리에 마치 불에 데인 상처처럼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는 고통과 분노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마약 조직의 보스인 바이퍼는 도주하기 위해 무고한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순간 지수의 이성은 끊어졌고 상부의 생포 명령 따위는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바이퍼의 차량을 추격했고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겨 그가 탄 차를 전복시켰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다. 과잉 진압과 명령, 불복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그녀는 총을 압수당한 채 이곳으로 좌천되어 끝없는 자숙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믿었던 정의가 과연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 굉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고 지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시선을 집중했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미친 듯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범한 차량의 주행이 아니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었고 그 뒤를 세 대의 육중한 SUV 차량이 바짝 쫓으며 위협하고 있었다. SUV 차량들은 세단의 후미를 사정없이 들이받았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세단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교차로의 정적을 깨뜨렸고 세단은 결국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찌그러진 보닛 아래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뒤따르던 SUV 차량들은 먹잇감을 포위하는 하이에나 떼처럼 사고 차량을 에워쌌다. 곧이어 SUV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흉기를 들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지수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감지하고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 현장임을 직감했다. 지수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피 속을 흐르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다. 그녀에게는 지금 권총도 지원 병력도 없었지만 경찰로서의 사명감과 끓어오르는 정의감은 그녀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다.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3단봉을 꺼내들며 힘차게 펼쳤다. 묵직한 강철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그 날카롭고 매서운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찌그러진 세단 운전석 문이 힘겹게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젊은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기어나왔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류민혁이었으나 지금은 그저 죽음의 문턱에 선 나약한 사냥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킬러들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빗물에 섞인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킬러들의 리더로 보이는 흉터 있는 남자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민혁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들었다. 그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마치 도축을 앞둔 가축을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이제 끝이다, 도련님. 리더가 나직하게 읊조리며 단검을 높이 치켜들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거기 멈춰, 경찰이다. 지수의 목소리는 폭우를 뚫고 현장을 압도할 만큼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리더는 행동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고 그곳에는 우비 입은 왜소한 여경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고 2명의 건달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어린 계집애가 겁도 없이 끼어드네. 놈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수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지만 지수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첫 번째 놈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지수는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3단봉으로 놈의 손목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리자 지수는 곧바로 로우킥으로 놈의 무릎을 걷어찼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한 2번째 놈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지수는 이미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는 3단봉 끝으로 놈의 명치를 찌르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턱을 올려쳐 기절시켰다. 단 몇 초 만에 2명의 거구를 제압한 지수의 실력에 리더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는 민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나머지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전염부터 처리해 5명의 킬러들이 일제히 칼과 쇠파이프를 꺼내들고 지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지수는 침착하게 호흡을 조절하며 빗속에서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날카로운 칼날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치명상을 피하며 빈틈을 노려 반격했다. 그녀의 3단봉은 정확하게 놈들의 급소만을 타격했고 빗물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한 놈이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지수는 뒤로 머리를 젖혀 놈의 코를 박살내고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끈질기게 버텼지만 체력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몸 곳곳에는 찰과상이 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적들을 노려보며 투지를 불태웠다. 리더는 부하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욕설을 내뱉고는 직접 칼을 들고 싸움에 뛰어들었다. 그의 공격은 부하들과는 차원이 달랐고 묵직하고 빠른 칼놀림의 지수는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지수의 어깨가 칼끝에 스쳐 찢어지고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놈의 패턴을 분석했다. 리더가 큰 동작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할 때 지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파고들어 놈의 팔 안쪽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팔꿈치로 놈의 턱을 가격하고 중심을 잃은 틈을 타 무릎으로 복부를 강타했다. 거구의 리더가 어걱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지수는 온 힘을 다해 3단봉을 휘둘러 놈의 머리 옆을 강하게 후려쳤다. 리더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남은 부하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다 덤벼, 아니면 당장 꺼져. 지수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겁을 먹은 놈들은 쓰러진 리더를 부축하여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 도망쳤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속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민혁에게 다가갔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구해준 이 강인한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수는 민혁을 부축하며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민혁의 물음에 지수는 대답 대신 그를
자신의 순찰용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웠다. 설명은 나중에 하죠. 놈들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수는 헬멧을 민혁에게 씌워주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덮으며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오토바이는 어둠 속으로 질주를 시작했다. 이것은 길고 긴 밤의 시작일 뿐이었고 두 사람 앞에는 더 거대한 음모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지수는 미끄러운 산길을 능숙하게 주행하며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다. 뒷좌석에 앉은 민혁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지수의 허리를 꽉 붙잡고 버텼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지수의 등에서 전해지는 체온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지수는 일반 도로를 피하고 자신이 평소 순찰을 돌며 파악해둔 인적이 드문 샛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녀는 이 지역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기에 추격자들을 따돌릴 자신이 있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던 오토바이는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낡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지수가 좌천된 후 마을의 시선과 호기심을 피해 마련한 자신만의 은신처이자 임시 거처였다. 도착했어요. 정신 차리고 내려요. 지수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민혁을 부축하여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습하고 퀴퀴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지수는 민혁을 낡은 소파에 앉히고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근 뒤 창문의 커튼을 모두 쳐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젖은 우비를 벗어 던지고 구급상자를 찾아와 민혁의 상처를 살피기 시작했다. 민혁의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고급 수트 안쪽의 셔츠는 핏물로 붉게 물들어 엉망이 되어 있었다. 옷 벗어요. 상처부터 소독해야 합니다.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풀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지수는 혀를 차며 직접 가위를 꺼내 민혁의 셔츠를 거침없이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드러냈다. 날카로운 칼에 베인 상처와 타박상이 곳곳에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깊은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녀는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닦아냈고 민혁은 쓰라린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참아요.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할 텐데요. 지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빠르고 정확했으며 이는 그녀가 현장에서 숱하게 굴러먹은 베테랑임을 증명했다. 민혁은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눈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여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일반적인 교통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지수는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던져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제 통성명이나 하죠.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수는 캔맥주 하나를 따서 벌컥벌컥 들이키며 물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류민혁입니다. 한성그룹의 전략기획 본부장이자 차기 회장 후보죠. 지수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3세라. 뉴스에서 보던 얼굴보다 실물이 훨씬 엉망이네요. 민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남아 있었다. 구해준 건 고맙지만 왜 경찰서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데려온 겁니까? 납치라도 할 셈입니까? 그의 날 선질문에 지수는 빈 맥주캔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당신을 죽이려던 놈들이 누구인지 벌써 잊었나요? 그놈들은 단순한 동네 양아치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움직임이 조직적이고 훈련받은 킬러들이었어요. 그런 놈들이 이 시골 바닥에서 활개치는데 지역 경찰이 모를 리가 없죠. 그녀는 뒤를 돌아 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곳 경찰서장은 부패한 인간이에요. 당신이 제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는 순간 놈들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겁니다. 민혁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지만 지수의 논리적인 설명에 반박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그가 습격을 당했을 때 경호팀의 위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었기에 내부 배신자나 매수된 공권력의 개입을 의심하던 차였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교통순경이 킬러들을 때려 눕히는 건 영화에서나 보는 일인데요. 민혁의 질문에 지수의 표정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한지수 경장. 전에는 마약 수사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좌천된 교통경찰일 뿐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렸다. 그보다 놈들이 왜 당신을 노리는 거죠? 한성그룹 후계자를 건드린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지수의 예리한 지적에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내부 문제입니다. 그룹 내에서 불법 자금 세탁과 관련된 정황을 포착했고 그 증거를 확보하러 내려왔던 길이었어요.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함정이었습니다. 제가 만날 예정이었던 제보자는 이미 살해당했고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단순한 기업 간의 알력 다툼이라기엔 놈들의 수법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전문적이었다. 자금 세탁이라. 그리고 킬러들. 지수는 아까 교차로에서의 싸움을 머릿속으로 되감기하며 놈들의 인상착의를 떠올렸다. 특히 리더격인 놈의 목덜미에 얼핏 보였던 문신이 계속해서 그녀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독사가 팝니를 틀고 있는 그 독특한 문양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인 바이퍼 조직의 상징이었다. 지수의 눈동자가 분노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호흡이 거칠어졌다. 혹시 그놈들 중에 목에 뱀문신이 있는 놈이 있었나요? 지수가 다급하게 묻자 민혁은 기억을 더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를 죽이려던 놈의 목에 뱀 문신이 있었습니다. 징그럽게 생긴 붉은 뱀이었죠. 민혁의 확인 사살의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바이퍼는 단순히 마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더러운 돈을 세탁해주고 청부 살인까지 대행해주는 범죄 기업으로 진화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악의 고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류민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그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지수는 생각했다. 놈들은 바이퍼 패거리예요. 국내 최대의 마약 조직이자 청부업자 집단이죠. 지수의 설명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업 사냥꾼이나 경쟁사의 짓이라고 생각했지. 마약 조직과 연루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평생 숨어 지낼 수는 없잖아요. 민혁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짙게 배어나왔다. 지수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지도를 펼치며 냉철한 눈빛으로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이미 이 지역의 주요 도로를 차단했을 거예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진입로는 물론이고 국도까지 감시하고 있겠죠. 그녀는 붉은색 펜으로 지도 위에 몇몇 지점을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살아서 서울로 가려면 놈들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저는 부상자입니다. 숲을 가로질러 갈 체력이 없어요. 민혁이 난색을 표하자 지수는 그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살고 싶으면 기어서라도 가야죠. 내가 당신을 업고 뛸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그를 살려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그때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대며 민혁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법도 했지만 야생 동물 같은 그녀의 감각은 미세한 소리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지수는 삼단봉을 다시 손에 쥐고 소파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단검을 꺼내 민혁에게 건네주었다. 이거라도 들고 있어요. 만약 내가 놈들을 막지 못하면 이걸로라도 저항해요. 지수의 비장한 말에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문가로 다가가 숨을 죽이고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놈들이 벌써 이곳을 찾아냈다는 것은 내부에 배신자가 있거나 추적 장치가 달려있다는 뜻이었다. 지수는 민혁을 훑어보았고 그의 찢어진 수트 안주머니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붉은 불빛을 발견했다. 젠장. 위치 추적기 지수는 욕설을 내뱉으며 민혁에게 다가가 주머니를 뒤져 동전만 한 크기의 최첨단 추적기를 찾아냈다. 민혁은 자신의 옷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추적기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 부셔버렸지만 이미 놈들에게 위치가 노출된 것은 분명했다. 놈들이 오고 있어요. 준비해요. 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 준비를 했고 민혁도 아픈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두 남녀는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 맞설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긴 밤의 서막일 뿐이었고 진정한 사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수는 문 옆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다. 빗소리가 요란하게 양철 지붕을 때리고 있었지만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미세한 금속음은 그녀의 귀를 피해가지 못했다. 놈들은 프로였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대신 소리 없이 침투하여 목표물을 제거하려는 암살자의 방식이었다. 지수는 민혁에게 눈짓으로 가장 구석진 곳에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고 민혁은 공포에 질린 채 조용히 몸을 숙였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검은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총구를 앞세운 채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그가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찰나 지수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놈의 손목을 낚아채고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했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지수는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쳤고 동시에 손에 든 단검으로 놈의 허벅지를 찔렀다. 총성이 울릴 틈도 없이 첫 번째 침입자가 쓰러지자 뒤따라 들어오려던 두 번째 놈이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알이 컨테이너 벽을 뚫고 지나갔지만 지수는 이미 바닥을 구르며 사선에서 벗어난 뒤였다. 그녀는 쓰러진 놈의 총을 뺏어들 생각도 하지 않고 삼단봉을 던져 문가에 서 있던 놈의 미간을 정확히 가격했다. 어서 튀어 지수는 멍하니 서 있는 민혁의 멱살을 잡고 컨테이너 뒷문으로 달려갔다. 놈들이 정문으로 주위가 쏠린 틈을 타 미리 만들어둔 비상 탈출구를 이용할 셈이었다. 녹슨 철판을 발로 차내자 숲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고 두 사람은 빗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가 그들의 도주를 도왔다. 지수는 민혁을 이끌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추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쉴 수 없었다. 10분 정도를 정신없이 달린 후에야 지수는 바위 틈에 숨겨진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민혁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곳은 그녀가 가끔 혼자 머리를 식힐 때 찾던 비밀 장소였다. 헉. 헉. 이제 좀 따돌린 것 같군요.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고급 수트는 이미 걸레짝이 되었고 흑투성이가 된 얼굴은 재벌 후계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지수는 동굴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밖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놈들은 사냥개 같은 놈들이니까. 지수는 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켰고 희미한 불빛이 동굴 안을 비췄다. 그녀는 민혁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물었다. 자, 이제 설명해봐요. 도대체 당신네 회사가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마약 조직이 킬러까지 보내는 겁니까? 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품 안 주머니에서 방수팩에 쌓인 작은 USB를 꺼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만지작거렸다. 한성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최근 몇 년간 정체불명의 해외 자금을 대거 유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였지만 실상은 자금 세탁이었죠. 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금 세탁, 그게 마약 조직과 무슨 상관이죠? 그 자금의 출처가 바로 골드문이라는 국제 마약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수익금을 합법적인 사업 자금으로 둔갑시키고 있었어요. 민혁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마약 조직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범죄였다. 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경영권을 노린 숙부님이 그들과 손을 잡은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내부 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오히려 제가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이 USB에는 그들의 이중 장부와 거래 내역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걸 검찰에 넘겨야 해요. 지수는 골드문이라는 이름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그 거래를 주도하는 놈. 한국 지부장 놈의 이름이 뭐죠? 지수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민혁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대답했다. 서류상 이름은 없지만 그들끼리는 바이퍼라고 부르더군요.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라고. 바이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3개월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원수가 바로 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었다. 지수의 머릿속에 할머니를 치고 비열하게 웃으며 달아나던 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억눌러왔던 분노가 화라산처럼 터져나왔다. 역시 그 새끼였어. 지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민혁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 물었다. 그놈을 아십니까? 지수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알다마다요. 내 배지를 뺏어가고 나를 이 시골 구석으로 내몰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벽을 짚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신이 그녀에게 놈을 다시 잡을 기회를, 아니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기회를 준 것이 분명했다. 교통경찰로 썩어가던 그녀의 본능이 되살아났고 잃어버렸던 목표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복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류민혁 씨.
당신 혼자서는 절대로 서울까지 못 가요. 놈들은 경찰, 검찰할 것 없이 다 매수했을 테니까. 지수의 말은 냉정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나랑 손을 잡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나는 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놈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민혁은 지수의 눈에서 타오르는 결의를 보았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민혁이 간절하게 물었다. 지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공짜는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서 서울로 돌아가 그룹을 되찾고 나는 바이퍼 그 자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지수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법과 원칙에 얽매이는 모범생 경찰이 아니었다. 좋습니다. 약속하죠. 제가 회장 자리에 오르면 당신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민혁은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재벌 3세와 좌천된 형사.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손이 맞잡아졌다. 차가운 동굴 안에서 맺어진 이 위험한 동맹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였다.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놈들이 숲을 수색하기 시작하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수는 지도를 꺼내 다시 살폈다. 이 산을 넘으면 오래된 폐광이 나와요. 거기서 국도로 빠지는 샛길이 있죠. 그녀는 계획을 설명하며 빠르게 장비를 점검했다. 3단봉, 뺏은 단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체력.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준비됐나요? 이제부터는 달리기 시합이 아니라 사냥이에요. 우리가 사냥감이 될지, 사냥꾼이 될지는 오직 속도에 달렸어요. 지수는 민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민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경장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다시 숲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숲속 어딘가 높은 나무 위에서 적외선 고글을 쓴 감시자가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무전기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타겟 발견. 암컷 하나, 수컷 하나. 이동 경로는 폐광 쪽이다. 토끼몰이를 시작해. 바이퍼의 정예부대 블랙 맘바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숲은 이제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사륙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지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과 빗줄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감각은 경고하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독사들이 그들의 목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지수는 민혁의 팔을 잡고 속도를 높였다. 빨리 움직여요. 냄새가 나요. 피 냄새가. 그녀의 말에 민혁은 공포를 집어삼키고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다. 진흙탕이 튀어오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산길이, 뒤에는 잔혹한 킬러들이 있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의 막이 올랐다. 폐광으로 향하는 산길은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다. 수십 년간 방치된 도로는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떼기조차 힘들었다. 한지수는 류민혁의 팔을 단단히 잡고 이끌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내는 녹슨 철골 구조물들을 향해 나아갔다. 폐광 입구에 다다르자 썩은 나무 냄새와 녹슨 쇠비린 내가 코를 찔렀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텅 빈 갱도 안에서 불어와 두 사람의 젖은 몸을 휘감았다. 잠시만요. 숨 좀 고르고 가죠. 민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낡은 광차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고급 구두는 진흙 범벅이 되어 밑창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었다. 지수는 그를 재촉하고 싶었지만 무리하게 이동하다가는 탈진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잠시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은 어둠 속을 꿰뚫 듯 날카로웠고 귀는 빗소리 너머의 미세한 인기척을 쫓고 있었다. 그때였다. 숲 아래쪽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줄기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지수는 즉시 민혁의 입을 막고 광차 뒤로 몸을 숨겼다. 쉬는 건 여기까지예요. 놈들이 벌써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무 사이로 검은색 SUV 2대가 거칠게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고 차에서 내린 무장한 남자들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고글을 쓰고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블랙 맘바 팀. 그들은 사냥개보다 더 집요하고 잔혹한 놈들이었다. 이대로 숲을 가로지르는 건 무리예요. 놈들의 장비를 따돌릴 수 없어요. 지수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다. 도보로 도망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눈에 놈들이 타고 온 SUV 중 한 대가 보였다. 운전석에는 한 놈만이 대기하고 있었고 나머지 병력은 숲 안쪽으로 흩어진 상태였다. 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류민혁 씨. 운전할 줄 알죠? 민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 줄은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수는 대답 대신 바닥에 떨어진 묵직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내가 길을 열 테니 신호하면 무조건 저 차의 조수석으로 뛰어요. 시동이 걸려 있으니 바로 출발해야 해요. 민혁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지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지수는 빗소리를 은폐막 삼아 SUV의 사각지대로 접근했다. 운전석에 앉은 용병은 창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피우며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수는 놈이 담배 연기를 내뱉는 순간을 노려 번개같이 튀어올라 놈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열린 창틈으로 돌멩이를 내리찍었다. 억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놈이 운전대에 고개를 떨구자 지수는 즉시 운전석 문을 열고 놈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지금이야 뛰어 지수의 외침에 민혁은 전 먹던 힘을 다해 빗속을 뚫고 달려와 조수석에 몸을 던졌다. 지수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고 육중한 SUV는 굉음을 내며 진흙탕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숲을 수색하던 용병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총을 쏘아댔지만 차는 이미 폐광 입구를 벗어나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뒷유리가 총알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고 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꽉 잡아요. 혀 깨물지 않게 조심하고 지수는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산악도로로 진입했다. 뒤이어 놈들의 나머지 차량 한 대와 오토바이 2대가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 오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굽이치는 산길에서 목숨을 건 레이싱이 시작된 것이다. 도로는 폭우로 인해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가드레일도 없는 낭떠러지가 바로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추격해 오는 놈들의 운전 실력은 수준급이었다. 특히 개조된 오토바이들은 좁은 틈을 파고들며 지수의 차량을 양옆에서 압박해왔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놈이 기관단총을 꺼내 난사하자 사이드미러가 박살나고 차체에 불꽃이 튀었다. 민혁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이러다 다 죽어요. 뭐라도 좀 해봐요. 지수는 백미러를 힐끔 보고는 차갑게 대꾸했다. 걱정 마요. 이 도로는 내 나와바리니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눈이 아니라 도로의 모든 흐름을 지배하는 마에스트로의 눈이었다. 지수는 이 지역의 도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디가 물이 잘 고이는지, 어느 코너가 역경사가 심해 미끄러운지,
어디에 낙석주의 구간이 있는지 머릿속에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전방에 급격한 S자 코너가 나타났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이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기어를 낮추고 엑셀을 더 밟았다. 미쳤어요. 속도 안 줄여요. 민혁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수는 코너 진입 직전에 핸들을 반대로 꺾으며 사이드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당겼다. 육중한 SUV가 빗길 위에서 미끄러지듯 드리프트하며 코너를 빠져나갔다. 반면 바짝 쫓아오던 오토바이 한 대는 지수의 급격한 감속과 횡이동에 반응하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의 폭발음이 계곡 아래에서 들려왔다. 하나 처리. 지수는 무심하게 중얼거리며 다시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SUV는 만만치 않았다. 놈들은 강력한 범퍼 가드를 이용해 지수의 차 후미를 들이받으며 중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쿵쿵 충격이 전해질 때마다 차체가 요동쳤고 민혁은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저놈들, 우리를 밀어버릴 작정이에요. 지수는 전방을 주시했다. 곧 있으면 낡은 다리가 나올 차례였다. 그 다리는 노후화되어 대형 트럭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고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상판이 미끄러워 사고가 잦은 곳이었다. 지수는 기회를 엿봤다. 는 안전벨트 꽉 매요. 조금 거칠어질 테니까. 다리 입구에 다다르자 지수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척하다가 다시 가속하며 지그재그로 차를 몰았다. 뒤따라오던 놈들의 차량은 지수의 변칙적인 움직임에 당황하여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빗물에 젖은 철제 상판 위에서 중심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했다. 놈들의 차는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간신히 멈춰섰지만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추격이 불가능해졌다. 해냈어. 우리가 따돌렸어요. 민혁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아직 아니에요. 산을 완전히 벗어나야 해요. 그녀의 예감은 불길하게도 적중했다. 산길을 거의 다 내려와 국도와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자 멀리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경찰이 다 살았어요. 경장님, 경찰이 왔어요. 민혁은 안도감에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의 어깨를 흔들었다. 하지만 지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매섭게 가늘어졌다. 아니요. 저건 구원병이 아니에요.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경찰차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고 무장한 경찰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낯익은 얼굴. 바로 이 지역 경찰서장인 박 서장이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한지수 경장 당장 차 세우고 내려 살인 용의자로 체포한다. 살인 용의자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민혁이 경악했다. 놈들이 우리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아까 그 교차로의 시체들. 우리가 죽인 걸로 만들 셈이죠. 지수는 이를 갈았다. 앞에는 부패한 경찰, 뒤에는 재정비하고 쫓아올 킬러들. 완벽한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지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멈추면 개죽음이었고 돌파하자니 경찰을 향해 차를 몰아야 했다. 그녀의 갈등은 길지 않았다. 류민혁 씨, 고개 숙여요. 지수는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다. SUV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려 경찰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했다. 경찰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개시했다. 타타타탕 총알이 보닛과 앞유리에 박혔지만 방탄유리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지수는 경찰차 사이의 좁은 틈을 노리고 차를 밀어 넣었다. 콱콱 굉음과 함께 경찰차 한 대가 튕겨나갔고 지수의 차도 심하게 찌그러지며
비틀거렸지만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데 성공했다. 백미러로 박 서장이 분노에 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민혁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경찰을 공격하고 도주하다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지수는 피가 흐르는 이마를 손등으로 훔쳐내며 핸들을 고쳐 잡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전국 수배자가 되었네요. 축하해요. 공범자님. 차는 시내로 진입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도시 곳곳에 CCTV가 깔려 있었고 곧 모든 경찰 병력이 그들을 쫓을 것이다. 지수는 차를 버리고 은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이 근처에 옛날 밀수꾼들이 쓰던 지하 창고가 있어요. 거기로 가서 재정비해야 해요. 지수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차를 몰았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밀집한 미로 같은 골목은 추적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어느 허름한 창고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수는 셔터를 내리고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통증이 몰려왔다. 경장님, 괜찮으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지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까의 총격전 중에 스친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스친 것뿐이에요. 지수는 고통을 참으며 상처를 압박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무기도, 차량도, 지원군도 없이 고립된 채 대한민국 전체가 그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때 민혁의 주머니에 있던 USB가 바닥에 떨어지며 짤그랑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USB에 꽂혔다. 지수는 그것을 집어들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였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자 놈들의 목줄이에요. 쫓기기만 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반격을 준비할 차례예요. 지수는 창고 구석에 방치된 낡은 무선 통신 장비와 공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작전이 구상되고 있었다. 단순한 도주극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놈들의 심장부를 겨누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창고 안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버려진 밀수품 창고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낡은 셔터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주고 있었다. 지수는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위에 앉아 고통을 참으며 옆구리의 상처를 살폈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옷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입에 거즈를 물고 구급상자에 있던 소독약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윽. 지수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거즈를 꽉 깨물며 버텼다. 민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란 그에게 생사를 찢는 고통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내는 지수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집어들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지혈이 안 될 겁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지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처 부위를 내밀었다. 민혁은 서툴지만 꼼꼼하게 붕대를 감았고 지수는 그런 그의 손길에서 의외의 따뜻함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신뢰감이 싹트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민혁이 붕대를 매듭 찢으며 물었다.
당신은 이미 정직당한 경찰이고 이 일에 끼어들 의무는 없었잖아요. 도망칠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의 질문에 지수는 피 묻은 셔츠를 다시 입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할머니의 모습과 그날의 무력감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 배지는 뺏겼지만 내 영혼까지 반납한 건 아니니까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놈들이 내 구역에서 사람을 죽이고 활개치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그게 내 방식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은 도망치기에 급급했지만 그녀는 맞서 싸우고 있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벽에 붙어 있는 지역 지도를 훑어보았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여기 숨어만 있다가는 놈들이 포위망을 좁혀와서 우릴 말려 죽일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항구 근처에 위치한 대형 물류 창고였다. 표면적으로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었지만 지수는 그곳이 바이퍼 조직의 무기 밀매와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비밀 거점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저곳에 가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 거예요. 놈들은 보안을 위해 자체 위성 통신망을 쓸 테니까요. 지수의 설명에 민혁이 눈을 반짝였다. 그렇군요. 제 USB에 있는 데이터를 본사 서버로 전송하려면 강력한 통신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인터넷망은 이미 차단되었거나 감시당하고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무기였다. 지수의 삼단봉과 민혁의 주머니 칼로는 중무장한 조직원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지수는 창고 구석에 쌓여있던 먼지 쌓인 나무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과거 밀수꾼들이 숨겨두었을 법한 물건들을 찾는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낡은 상자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녹슨 엽총 한 자루와 몇 발의 탄약, 그리고 신호탄 발사기가 들어있었다. 훌륭하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낫죠. 지수는 익숙한 솜씨로 엽총을 분해하여 손질했다. 민혁은 옆에서 신호탄 발사기를 만지작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걸로 그들의 자동소총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총을 재조립하며 찰칵 소리와 함께 장전 손잡이를 당겼다. 무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쥐고 있는 사람의 의지죠. 폭우는 밤새 멈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은밀하게 물류 창고로 이동했다. 어둠과 빗소리는 그들의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창고 외곽에는 높은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순찰을 도는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수는 민혁에게 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철조망의 사각지대를 찾아 절단기로 구멍을 냈다. 제 뒤만 따라와요. 발소리 죽이고 호흡 조절해요. 지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잠입했고 민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마당을 가로질러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던 중 순찰을 돌던 경비원 2명과 마주칠 뻔한 위기가 닥쳤다. 지수는 재빨리 민혁을 컨테이너 뒤로 밀어넣고 숨을 죽였다. 경비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경비원들이 멀어지자 지수는 뒤에서 조용히 접근하여 한 놈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다른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지수는 삼단봉을 던져 놈의 무릎을 가격하고 달려들어 턱을 올려쳤다. 순식간에 2명을 제압한 그녀는 놈들의 허리춤에서 무전기와 테이저건을 빼앗아 민혁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가져요. 쓰지 않을 상황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엔 망설이지 말고 쏘세요.
지수의 말에 민혁은 테이저건을 받아들며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밤을 끝내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두 사람은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내부는 겉보기엔 평범한 물류 창고였지만 안쪽 깊숙한 곳에는 육중한 철문으로 막힌 통제실이 있었다. 저기가 메인 서버실이자 통신실일 거예요. 민혁이 속삭였다. 하지만 문 앞에는 무장한 조직원 넷이 지키고 있었고 전자 도어락은 복잡한 암호로 잠겨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혁을 보며 말했다. 내가 놈들의 주의를 끌게요. 그 틈에 당신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데이터를 전송해요. 민혁은 놀라서 그녀를 잡았다. 혼자서 저들을 다 상대하겠다고요. 자살행위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요. 난 끈질긴 걸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성공해야 우리 둘 다 살아요. 지수는 반대편 통로로 이동하여 신호탄 발사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창고 천장에 있는 화재 감지 스프링클러를 향해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피우웅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섬광이 터지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 경보음이 울리고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불이야.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그 틈을 타 지수는 엽총을 발사하며 놈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여기다. 이 멍청이들아. 굉음과 함께 조직원 한 명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지자 나머지 놈들은 일제히 지수가 있는 쪽으로 총격을 가하며 달려갔다. 철문 앞이 비워졌다. 민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빗물에 미끄러지듯 달려가 도어락 앞에 섰다. 민혁의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한성그룹의 보안 알고리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민혁은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다. 성공했어요, 경장님. 어서 이쪽으로. 하지만 지수는 이미 놈들에게 포위되어 격렬한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지수는 엄폐물 뒤에 숨어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며 응사했다. 엽총의 탄약은 이미 바닥났고 그녀는 다시 삼단봉과 빼앗은 단검에 의지해야 했다. 놈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녀는 민혁이 데이터를 전송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몸을 미끼로 던지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어깨와 다리에 스치는 상처들이 늘어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통제실 안으로 들어온 민혁은 메인 컴퓨터에 USB를 꽂고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 모니터에 전송 중. 바이픈즈스 아스 라는 진행바가 떴다. 초조함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밖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수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제발. 조금만 더 빨리. 민혁은 모니터를 붙잡고 기도했다. 그때 통제실의 유리가 깨지며 조직원 한 명이 난입했다. 민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놈은 이미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지수에게 받은 테이저건을 들어 놈의 가슴에 쏘았다. 지지직 전류가 흐르며 놈이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저건을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람을, 그것도 살인청부업자를 자신의 손으로 쓰러뜨린 것이다. 전송 완료. 모니터에 뜬 녹색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민혁은 즉시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 팀장 지수의 옛 동료에게 구조 요청 메시지를 보냈다. 위치 전송 완료. 바이퍼 조직의 본거지.
한지수 경장과 함께 있음. 긴급 지원 바람.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민혁이 놀라 밖을 내다보니 지수가 지게차에 가스통을 터뜨려 놈들의 진입로를 차단한 것이었다. 불길이 치솟으며 놈들이 주춤하는 사이 지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통제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그 어떤 영웅보다 빛나 보였다. 민혁은 문을 활짝 열고 그녀를 맞이했다. 데이터는 보냈어요.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부축했다. 네. 서울로 전송했습니다. 곧 지원군이 올 겁니다. 지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창고의 스피커를 통해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었다. 쥐새끼들이 꽤나 시끄럽게 구는군. 바이퍼의 목소리였다. 내 물건을 건드린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살아나갈 생각은 마라. 창고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방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진짜 병력이 도착한 것이다. 지수는 민혁을 일으켜 세우며 엽총을 지팡이 삼아 짚었다. 들었죠? 이제 쇼타임이에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놈들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광기 어린 투지가 서려 있었다. 민혁도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그녀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다가오는 어둠을 노려보았다. 붉은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거대한 물류 창고의 내부를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천장의 환풍구 팬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고 밖에서 쏟아지는 폭우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진군하는 군대의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지수와 민혁은 서로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체온에 의지한 채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불규칙하지만 명확하게 그들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놈들은 통제실을 포위하고 있어요. 정면 승부는 불가능해요. 지수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창고 내부의 구조물을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높게 쌓인 컨테이너 박스, 거대한 크레인, 그리고 곳곳에 놓인 인화성 물질 드럼통들이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화물이 아니라 치명적인 무기로 보였다. 우리가 가진 이점은 딱 하나. 놈들은 우리가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수는 민혁의 손에 들린 테이저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당신은 저쪽 크레인 제어기로 뛰어가요. 조작법은 알죠. 민혁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컨테이너를 떨어뜨려 놈들의 진로를 막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용기로 바꾸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좋아. 이제 시작해볼까요?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바닥에 있던 빈 깡통을 집어 멀리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음이 정막을 깨자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총구가 소리난 방향을 향해 불을 뿜었다. 타타타탕 총성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우며 콘크리트 바닥에 불꽃이 튀었다. 그 틈을 타지수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컨테이너 사이를 빠져나가며 미리 봐두었던 배전반을 향해 달려갔다. 지수가 배전반의 덮개를 열고 전선을 합선시키자 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스파크가 튀며 구역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붉은 비상등마저 꺼지고 창고는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당황한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안 보여 야간 투시경, 켜놈들의 리더가 소리쳤지만 지수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 컨테이너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마지막 남은 섬광탄의 핀을 뽑아 놈들의 한가운데로 떨어뜨렸다. 펑 눈을 멀게 하는 백색 섬광이 터지자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민혁이 크레인 레버를 당겼다. 우웅 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공중에 매달려 있던 육중한 강철빔 뭉치가 놈들의 퇴로 쪽으로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쾅 창고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조직원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낙하하여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지수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그녀는 삼단봉을 휘둘러 놈의 관자놀이를 치고 빼서 든 놈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무력화시켰다. 총을 쏘려던 다른 놈의 손목을 꺾어 총구를 놈의 동료에게 향하게 한 뒤 방아쇠를 당기게 만들었다. 비명과 총성이 뒤섞인 아수라장 속에서 지수는 죽음의 무도를 주는 무용수와 같았다. 하지만 블랙맘바 팀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시력을 회복한 정예 요원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지수를 향해 조직적인 공격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십자포화가 그녀가 숨은 나무 상자를 벌집으로 만들었다. 나무 파편이 튀어 지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이동했지만 놈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거기까지다. 아가씨. 굵직한 목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지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고 거대한 정글도를 든 채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삼단봉을 고쳐 쥐었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났다. 사내가 정글도를 휘두르자 묵직한 바람 소리가 났다. 지수는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지만 옷자락이 베어나갔다. 힘 대 힘으로 맞붙는 건 자살행위였다. 지수는 주변을 살피다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 포대를 발견했다. 그녀는 놈의 공격을 유도하여 포대를 베게 만들었고 하얀 밀가루가 폭발하듯 흩날리며 놈의 시야를 가렸다. 콜록콜록이 쥐새끼가 놈이 당황하는 사이 지수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파고들어 놈의 오금을 강하게 걷어찼다. 거구의 사내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자 지수는 점프하여 놈의 등 뒤에 올라타고 삼단봉으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사내는 지수를 떼어내려고 몸부림쳤지만 지수는 악착같이 매달려 놈이 기절할 때까지 놓지 않았다. 거구의 사내가 쓰러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짝, 짝, 짝. 소름 끼치도록 여유로운 그 박수 소리의 주인공은 창고의 2층 난간에 서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실루엣. 그리고 목에 새겨진 붉은 뱀 문신. 바이퍼였다. 그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서울에서 온 미친 개가 제법이군. 내 부하들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줄은 몰랐어. 바이퍼는 난간을 뛰어넘어 가볍게 바닥에 착지했다. 그의 손에는 독특하게 휘어진 카람빗 나이프 2자루가 들려 있었고 칼날은 빗물에 젖어 차가운 광택을 뿜어냈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내 사업을 망친 대가는 네 목숨으로 받아내마. 지수는 삼단봉을 털며 그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 죽인 할머니를 기억하나 그리고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 수많은 사람들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바이퍼는 어깨를 으쓱하며 조소를 날렸다. 글쎄, 벌레들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그 늙은이는 운이 없었을 뿐이야. 그 말은 지수의 이성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이 개자식. 그녀의 공격은 빠르고 맹렬했지만 분노에 찬 공격은 단순했다. 바이퍼는 유연하게 몸을 틀어 지수의 공격을 피하고 카람빗으로 그녀의 팔과 옆구리를 연달아 베었다. 지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흥분하면 빈틈이 생기지. 초보적인 실수야. 바이퍼는 여유롭게 칼을 돌리며 다가왔다. 너 같은 정의의 사도들은 항상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망치지. 그는 지수의 상처를 조롱하듯 찔러 들어왔다. 지수는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몸 곳곳에 얕지만 고통스러운 자상이 늘어갔다.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고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때 크레인 위에 숨어있던 민혁이 소리쳤다. 경장님, 피하세요. 민혁은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쇠사슬 뭉치를 바이퍼 쪽으로 휘둘렀다. 바이퍼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그 틈에 지수는 숨을 고를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바이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위를 쳐다보며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저놈부터 쏴버려. 총탄이 크레인 조종실로 쏟아졌고 민혁은 급히 몸을 숨겨야 했다. 지수는 민혁이 위험해진 것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 냉정해져야 해. 놈이 원하는 대로 흥분하면 죽는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다. 뜨거운 복수심을 차가운 살기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지수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까의 성급함은 사라지고 깊은 심연 같은 고요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삼단봉을 짧게 잡고 자세를 낮췄다. 바이퍼는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제야 좀 진지해지셨나. 그는 다시 한번 맹렬하게 공격해 들어왔다. 카람빗의 궤적은 뱀처럼 기괴하고 예측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수는 놈의 칼날을 눈으로 쫓지 않고 어깨와 허리의 움직임을 읽었다. 칼이 들어오는 순간 지수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각오였다. 왼쪽 어깨에 칼이 박히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지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오른손의 삼단봉으로 바이퍼의 손목을 강타했다. 우두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바이퍼는 칼을 놓지 않고 반대 손으로 지수의 목을 노렸다. 지수는 고개를 숙여 칼을 피하고 그대로 박치기를 날려 바이퍼의 콧뼈를 부러뜨렸다. 바이퍼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자 지수는 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삼단봉으로 놈의 명치와 쇄골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이건 할머니 몫이다. 이건 네가 망친 아이들의 몫이다. 바이퍼는 피를 토하며 발버둥 쳤지만 각성한 지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녀는 놈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놈의 목에 삼단봉을 대고 눌렀다.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기도가 부서져 놈을 죽일 수 있었다. 바이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지수를 올려다보며 헐떡였다. 살려줘. 지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 쓰레기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정의라고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크레인 위에서 내려온 민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경장님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지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칫했다. 그녀는 천천히 삼단봉을 거두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라 경찰이었다. 법의 심판대에 놈을 세우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깨달았다. 지수는 수갑을 꺼내 바이퍼의 손을 뒤로 꺾어 채웠다.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그녀가 미란다 원칙을 읊조리는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바이퍼가 체포되자 남은 조직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창고 밖은 이미 경찰 특공대의 헬기와 차량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꼼짝마 무기 버려 확성기 소리와 함께 특공대원들이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섬광탄이 터지고 놈들은 줄줄이 바닥에 엎드렸다. 지수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 아팠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시야가 흐려졌다. 민혁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경장님. 민혁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지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민혁의 어깨에 기대었다. 봤죠? 내가 잡는다고 했잖아요. 창고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뛰어들어왔다. 서울청 마약수사대 팀장 강 팀장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지수를 보고 경악하며 달려왔다. 지수야, 이 무모한 녀석아,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강 팀장의 호통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너무 늦었잖아요. 휴가는 다 끝났어요. 지수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민혁은 다급하게 의무병을 불렀고 들것이 들어왔다. 강 팀장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바이퍼를 보며 이를 갈았다. 저 자식, 이번엔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해주지. 그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한지수. 폭우는 잦아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은 끝났고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지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고 민혁은 그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이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깨어날 때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미친 개가 아니라 영웅으로 기억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찢으며 도로 위를 질주했다. 덜컹거리는 차체 안에서 의료진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씌워진 지수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고 모니터에 표시된 심박수는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그녀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 좁은 공간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구급대원이 지수의 동공을 확인하며 소리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수의 복부와 어깨를 감싼 붕대 위로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빗속을 뚫고 총탄을 피하며 사자처럼 싸웠던 여자가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제발, 제발 죽지 마요. 당신은 살아야 해. 나 같은 놈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고.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려 지수의 차가운 손등을 적셨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맹세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지수의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다. 출혈성 쇼크입니다. 혈액형 확인하고 수혈팩 준비해. 서둘러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닫혔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다. 민혁은 그 문 앞에 망부석처럼 서서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자신의 몰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혁은 수술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저벅저벅하는 발소리와 함께 강 팀장이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상태를 보고받고 급히 달려온 길이었다. 강 팀장은 민혁의 옆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가 류민혁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지수에 대한 걱정과 민혁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강 팀장을 바라보았다.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경장님이. 민혁이 말을 잇지 못하자 강 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책하지 마라. 지수는 경찰이다.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는 건 녀석의 본능이야. 내가 아는 한지수라면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했을 거다. 강 팀장의 위로에도 민혁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품 안에서 USB를 꺼내 강 팀장에게 건넸다. 이게 경장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입니다. 한성그룹과 바이퍼 조직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불법 거래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민혁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이걸로 놈들을 확실하게 끝장내 주십시오. 지수 경장님의 피가 헛되지 않게 말입니다. 강 팀장은 USB를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지. 놈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내 목을 걸고 맹세하마. 강 팀장은 곧바로 증거물을 가지고 서둘러 떠났고 민혁은 다시 홀로 남아 수술실 앞을 지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나약한 재벌 3세가 아니었다. 지수가 보여준 용기는 그에게도 전이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한편 경찰청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수갑을 찬 채 앉아있는 바이퍼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곧 도착할 것이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강 팀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잡아두면 인권 침해로 고소당하실 텐데. 바이퍼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 팀장을 조롱했다. 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바이퍼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민혁이 넘겨준 USB의 내용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자금, 세탁 경로, 마약, 밀수, 루트, 뇌물 장부, 그리고 살인교사 지시가 담긴 녹취록까지. 바이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건 바이퍼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강 팀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차갑게 웃었다. 내 놈이 믿던 한성그룹 회장 대행 방금 긴급 체포됐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너희 뒤를 봐주던 박 서장도 옷 벗고 철창 신세를 지게 생겼어. 강 팀장은 바이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았다. 네 변호사, 그 잘난 로펌들이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널 변호해줄까? 넌 끝났다.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준비나 해. 바이퍼는 분노로 몸을 떨며 수갑 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취조실 밖 매직미러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검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소를 확정지었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 범죄 조직의 수뇌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한지수라는 한 경찰관의 끈질긴 추격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병원에서는 긴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필요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수술실에서 나오자 민혁은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지수. 아니 한 경장님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기적입니다. 장기 손상이 심했지만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출혈이 많아 고비였지만 환자분의 생존 의지가 대단하시더군요. 중환자실로 옮길 예정입니다만 며칠 지켜보면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는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병원의 VIP 병동 전체를 통제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 지수를 지키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사흘 뒤 지수가 눈을 떴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돌리자 침대 옆 의자에 불편한 자세로 잠들어 있는 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말끔하게 면도된 얼굴이었지만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민혁 씨.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민혁은 마치 감전된 듯 번쩍 눈을 떴다. 그는 지수가 눈을 뜬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경장님 정신이 드세요. 알아보시겠어요? 민혁은 황급히 물을 따라 빨대를 대주었다. 지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희미하게 웃었다. 여기가 천국인가요? 당신이 있는 걸 보니 지옥은 아닌 것 같고 그녀의 농담에 민혁은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농담할 기운이 있는 걸 보니 살았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혁은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에 갖다 대었다.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바이퍼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묻자 민혁은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 끝났습니다. 바이퍼는 구속됐고 조직은 와해됐어요. 제 숙부님과 부패 경찰들도 모두 잡혀갔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완벽하게.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길고 긴 싸움이었다. 그녀를 옥죄던 과거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고마워요. 날 버리고 가지 않아서. 지수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마운 건 저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겁쟁이로 살았을 겁니다. 당신이 저를 구했고 제 영혼까지 구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어와 검진을 시작했다. 민혁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며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강원도 산간 도로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조직 검거 작전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좌천된 교통경찰관이 단신으로 국제범죄 조직에 맞서 재벌 3세를 구하고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영화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제복 입은 증명사진과 함께 영웅경찰 한지수라는 자막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다.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경찰청 홈페이지는 지수의 복직과 특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민혁은 그 뉴스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드디어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민혁은 병실 창문을 통해 잠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미친 개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이 있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반지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줄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녀가 퇴원하는 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다. 밤이 되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혁은 다시 지수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다. 지수는 잠결에 뒤척이다가 민혁의 손을 찾았고 민혁은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인 유대감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기엔 너무나 깊고 숭고한 것이었다. 푹 쉬어요. 나의 영웅. 민혁은 지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창밖에는 며칠간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맑고 깨끗한 달빛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수의 앞날을 축복하는 서광처럼 느껴졌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